미국 뉴욕 증시는 노동 둔화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웨이브가 유의 종목 지정이 되었는데요. 웨이브에 연동된 USDN이 달러와 디pegging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코인하우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하루에도 이슈가 몇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최근에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흐름을 보면은 뭔가 멈춰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혹은 좀 떨어지더라도 다음날 희한하게 또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만큼 좀 뭔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지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도 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 저와 함께 좀 체크해 가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 결과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 전주에 우리 코인한수님과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서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1부에서는 시장 뉴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이제 유로존의 성장률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가스나 이렇게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좀 둔화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성장세를 조금 보인 것 같습니다. 유럽 상황 좀 어떤가요, 한수님? 일단 유럽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좀 한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네. 우리가 너무나 미국만 신경 쓰기보다는 한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지만은 유럽도 못지않게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1부는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유로존 3분기 성장률이 나오고 있죠. 전기 대비 0.3% 상향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유로존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 19개국이 저기 연합체인 유로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강대국, 우리가 많이 아시는 강대국들이 있죠. 프랑스나 독일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 3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전기 대비해서 0.3% 상향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3분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2분기 대비했을 때 이 상향이 아니라 적어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혹은 시장이 예측하는 게 한 0.2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높이 나오면서 0.1 정도의 수치지만 높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미국도 2.6에서 좀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도 2.6 정도에서 2.9로 또 상향해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전체적으로는 이제 성장률이 그래도 좀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걱정을 좀 덜어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에 모든 나라들이 상승하면 좋겠지만은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수많은 나라 중에 물론 강대국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소수의 나라들이 좀 역성장을 하고 있지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같이 성장률이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역성장이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도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로존의 3분기 상황 좀 0.3%로 좋아 보이는데요. 영국과 일본만이 역성장을 했고 미국도 원래 집계율보다 한 2.9%를 기록을 하면서 좀 상향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지금 세계 상황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텐데 캐나다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도 15년 만에 최고의 금리 인상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미 상황 좀 어떤가요, 한수님? 네, 캐나다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네. 스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슬슬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다다르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 자체가 이제 스텝 다운이라고 하죠. 이
금리 인상하는 포인트를 조금씩 낮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캐나다 중앙은행도 더 높이 하려고 했으나 전체적으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진정세 혹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50bp 인상으로 좀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다음 스텝다운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 FTX 사태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태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기관의 유입은 현재 어떤가요? 기관의 유입도 사실 네.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FTX 사태가 그렇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때 나 약간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그 인식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도 암호화폐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만큼 좀 실제로 데이터적으로 좀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자, 10월 대비해서 57% 정도가 또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좀 이제 자금 유입하는 그 수치가 5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 포인트를 보면은 전통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근데 전통 투자자들이 왜 관심을 많이 가졌냐? 자, FTX 사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근데 요거는 약간 사고 같은 느낌으로 많이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 그래서 FTX는 이 암호화폐가 가졌었던 이 좀 뭐 안 좋았던 내용들, 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좀 깨끗이 거릴 수 있었던 한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암호화폐 자체의 이 기술력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이 기술력이 부정당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고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 기술력이 보존된 상태라면은 이 암호화폐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TX 사태를 이런 식으로 좀 인지를 하면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 기관들이 들어온다라는 뜻은 사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기관들은 뭐 저점 매수 그리고 좀 많은 시드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영향도 많기 때문에 뭐 저점 매수의 기회를 많이 가져가는 형태이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 기관 투자들도 뱉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든 차트의 흐름들이 있죠. 모든 차트의 흐름들.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데 항상 여기서 기관들은 팔고 우리는 이제 떨어질 때 기관들은 다시 이때 우리가 기관들이 이때 팔면은 개미들도 이렇게 같이 팔아요. 그럼 기관들은 다시 이때 매수를 하고 팔고 매수하고 이런 식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전통적인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전만큼의 변동성은 좀 줄고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는 시장이 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현재 기관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변동성은 좀 높아지고 안정성은 더 높아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설명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인플레이션 뭐 아직 고점을 찍은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의 상황 과거와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과 비슷한가요, 한수님? 일단은 이제 우리 유명한 캐시 이제 뭐 누나라고 부르기엔 이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에서. 돈나무 근데 이제, 언니인가요? 네, 네. 이제 그 이모가 네.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이 과거랑 좀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너무 과거와 비교하는 거는 조금 맞진 않긴 해요. 너무 시대적인 변화 흐름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2019년대와 비슷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시기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다라고 해요. 뭐 코로나 비슷하죠. 그리고 똑같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공급망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뭐 20몇 프로까지 증가를 했었고, 근데 이 20몇 프로 증가를 했다가 얼마 안 있어서 뭐 1년, 2년 만에 이 25%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다라고 해요. 다시 뭐 제로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현재의 상황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높았음에도 이 19년도 현재와 조금 뭐 상황적으로는 비슷하지만은 이때 뭐 전기나 그다음에 뭐 전화나 자동차 이런 부분들의 좀 이
그 기술 발전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현재와 이제 좀 이렇게 비춰봤을 때 현재도 많이 혁신을 이루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것도 맞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트위터 그 메타죠. 메타의 CEO가 항상 메타버스 세계관이 이제 시작이다. 인터넷과 많이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캐시우드는 이런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전화를 암호화폐와 좀 비유를 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천천히 느리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던 미지의 영역을 개발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뭐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충분히 좋은 가격 그다음에 좋은 기술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현재 1910년대와 비슷하다는 캐시우드의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바이코리아가 끝났다 이러면서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는 시장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종목에 좀 집중이 되면서 좀 시장이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현재 달러가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외국인의 수급 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달러 차트거든요. 달러 네. 차트도 사실 등폭락을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차트와 뭐 비대칭이 되기도 하고 뭐 예전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외인들이 많이 나갔다라고 하잖아요. 외인들이 나갔다라고 하는데 요 끝자락에 있어서 제가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달러가 한 3, 4일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달러가 오르니까 이때다 싶어서 외인들이 순매도를 이렇게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코스피 자체는 그냥 달러의 가격과 비대칭해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현재 저항 라인 이것도 똑같이 차트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늘색선 두 개가 있죠. 너무 옛날까지 가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었고 여기도 지지 라인이죠. 딱 그 달러가 지지 라인에서 부딪히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저항 라인에 부딪혔는데 이 저항 라인을 다시 부딪히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또 외인들 나갔던 외인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달러가 최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온 상태고요. 지금 지지와 저항대가 선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더 저항선에 부딪힐 때 외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최근에 환율 변화가 좀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원화의 환율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다시금 이러한 수급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SEC 리플과의 소송 얼마 남지 않았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SEC가 기업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것을 좀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떤 걸 요구하고 있나요, 한수님? 네, SEC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아나운서님 모르게 하나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 먼저 말씀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연준의 불확실한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 통화 정책, 그러니까 이 지표가 발표되는데 그 지표를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뭐 있냐면은 사실 고용 지표, 네, 고용 지표가 있죠. 고용 지표,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뭐 CPI라고 할게요. CPI. 그다음에 그 외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들을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그 좋은 내용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좀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쉬운 예로 우리가 고용 시장이 좋아요. 고용 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시장이 좋고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금리 인상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보편적인 흐름이 있는데 또 뭐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혹은 좋게 나와서 무작정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CPI가 좋게 나왔다, 나쁘게 나왔다 해서 좀 뭐 CPI가 좋게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CPI가 높이 나오면은 금리 인상을 높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마다 이거는 좋게 받아들이고 이거는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아마도 연준의 이 불확실성한 통화 정책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오르면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이런 고정적인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와 합쳐져서 복합적인 내용들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통화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때그때 지금 좀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그 지표만 단순히 보고 접근하기에는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지표의 방향성에 맞게 그게 어떤 영향을 준지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SEC와 기업들에게 암호화폐 시장 노출 상태를 공시를 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좀 많이 좀 싫어했던 게 뭐냐면 SEC가 너무나 권력을 많이 잡고 있다. 최근에 리플과 SEC의 소송 자체도 SEC가 자기들만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SEC가 FTX 사태 이후로 이때다 싶어서 좀 많이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시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기업들에게 암호화폐 보유 현황이나 그다음에 FTX 파산 및 다른 시장에 대한 위험 노출 상태를 좀 공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혹시나 너희 기업들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들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공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안전권을 보장해주고 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주자라고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내용 자체는 정말 의미 있고 그다음에 안정성을 높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SEC가 그래도 뭔가 더 많은 주도권을 가져가고 규제를 좀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걸 약간 계륵이라고 할까요? 뭐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는 약간 그런 상태로 좀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현재 롤러코스터 타는 환율과 또 SEC의 현재 상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화 가치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속도 조절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이런 판단은 수시로 바뀌고 있고요. FOMC 정례 회의 앞두고 우리가 그만큼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다음 주에 FOMC에서 빅스텝 정도를 밟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예측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전망 수준 점도표까지 공개가 될 거니까요. 또 내년까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해소가 될 때까지 이렇게 등락폭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SEC 측에서도 FTX 사태 이후로 조금 더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점, 리플의 소송도 그러한 것의 연장선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고용 지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네, 오늘 새벽에 좋은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 네. 좋은 흐름들이 이 이유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뉴스 자체는 내용 자체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약간 배드 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배드 뉴스가 이거 실업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시장이 오르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앞에 이제 시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 시선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금리 인상을 좀 안 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압력이 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상 많이 하면 돈 많이 쓰니까 그 돈을 조금 덜 써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시장이 오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에 대한 또 시선 또 다른 시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이 실업이 많아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그러면 앞에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장률 이거를 과연 역성장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이 실업수당 건수가 안 좋은데 우리는 당장 이 가격의 상승을 위해서 좀 먼 미래를 보자면 그게 정말 옳은 것일까라는 그런 시선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시선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일단 팩트 자체는 오늘 새벽에 시장이 올랐고 나스닥이 올랐고 여러 가지 지표들 그 코인들이 올랐던 이유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실업수당이 는 이유는 기업들이 지금 좀 감축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축 때문에 실업수당 건수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서비스업 자체에서는 채용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 외에 건설 쪽이나 그다음에 금융 쪽, 그다음에 부동산 쪽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대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부동산을 지을 때 건설회사나 여러 가지 인력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부동산이 이제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호황기에서 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많은 인원을 채용할 기회가 많이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 건수가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금융업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빙하 시대라고 하죠. 혹한기를 많이 좀 보고 있는데 그 혹한기에서도 금융업소에서도 똑같이 같은 혹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온 청구 건수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서비스업은 느는데 다른 한쪽 섹터는 떨어지고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또 받아들일까? 그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사람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금리 인상을 좀 최대한 안 하는 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뉴스들이 나온다라면은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간 연결고리를 지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거 배드뉴스 아닐까 하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고용이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에 좀 미증시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서비스업 채용 늘고 있지만 건설과 금융, 또 부동산 쪽은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지금 FOMC 전에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 하나하나에 좀 주목을 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받는 섹터를 그래도 찾아서 좀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좀 호재가 있는 섹터들이 좀 있을까요, 한수님? 아무래도 그냥 NFT 섹터가 좀 많이 좀 호재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NFT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업들이,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지금 당장 이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라고 살펴보면은 NF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단기간에 영향을 낼 수 있는 섹터가 NFT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 TMI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관들은 레이어 1이라고 하죠. 레이어 1들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레이어 2 정도. 그 다음에 뭐 NFT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두 개는 순서가 바뀌고 있고, 레이어 1,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솔라나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러니까 근본 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기관들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기관들이 아니라 기업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일까, 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일까라고 하면은 NFT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요즘에 폴리곤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NFT 섹터의 3대장이라고 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있고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예, 이더가 있고요. 이더. 그 다음에 솔라나. 뭐 솔라나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폴리곤. 이렇게 3대장이라고 합니다. 폴리곤. 이렇게 하는데, 폴리곤이 좀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더 같은 경우는 워낙 가스비도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솔라나나 폴리곤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좀 채택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매수를 권유를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은 앞으로도 많은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현재 즉각적인 참여가 가능한 섹터로서는 NFT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뭐 기관들이 레이어 1을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이어 2, 그다음에 NFT 이렇게 순서가 될 것 같은데, 현재 기업에서
접할 수 있는 구간은 NFT이다. 따라서 워너뮤직도 이번에 폴리곤 기반의 NFT 음악 플랫폼을 출시를 하면서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 다음에 추후에 어떤 장이 상승을 할지, 어떤 코인이 출발을 할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지코인도 9주년을 좀 맞이하면서 다음 레벨을 좀 준비한다고 합니다. 트위터와 좀 관련이 있나요, 이 부분? 트위터랑 당장 네.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벌써 9주년이 됐어요. 2013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시간 정말 잘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내년 초에 지금 뭐 2가지 업데이트를 진행 중인데 내년 초에 그 중요 업데이트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데이트인지는 정확히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뭐 개발자의 얘기로부터 나온 거는 아닌데 뭐 유명 인플루언서나 도지코인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내뱉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트위터 빨이라고 하죠. 호재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는데도 시장이 그래도 조금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잘 지켜주고 있는 코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도지코인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테슬라가 힘들고 트위터가 힘들기 때문에 도지코인도 같이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 테슬라나 도지코인이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자금적으로 좋아졌을 때 도지코인도 똑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코인의 호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9주년을 맞이해서 내년에는 좀 2가지 단계의 또 내년 초에 업그레이드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현재 아까 레이어 1에서 말씀하셨죠. 기업과 기관들의 투자가 가장 많은 쪽이 레이어 1이다. 그 안에 솔라나가 있는데 이번에 솔라나 해킹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솔라나의 좀 상황, 전망은 좀 좋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지금? 솔라나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걱정을 했냐면은 이제 FTX와 너무 연관성이 많은 코인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내년 2배 상승 가능성을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폴리곤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NFT 섹터가 너무나 준수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해소될 만하다라고 합니다. 자, FTX가 이제 파산이 거의 흘러가고 있죠. 파산 신청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FTX가 보유하고 있는 솔라나 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FTX가 솔라나에 투자를 하는 대신 솔라나 재단 측에서는 FTX에 솔라나를 맡겼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 매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근데 FTX가 들고 있는 솔라나의 수량은 2028년까지 언락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앞으로 거의 약 5년 동안은 그 FTX가 가지고 있는 문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솔라나 재단도 FTX에 좀 지분이 있잖아요. 어떤 지분이 가지고 있냐면 FTX에 뭐 빌려준 돈이나 FTT 그다음에 셋업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솔라나 재단이 들고 있는 100%로 쳤을 때 그 가격 자체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뭐 1%가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솔라나 재단이 이걸 묶였다고 해서 FTX 재단에 묶였다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만한 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떨어진 거 안타깝지만은 지금 FTX가 진정된 이후에 이 솔라나가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호재도 좀 있습니다. 호재가 무엇이 있냐면은 내년에 이제 솔라나가 이제 구글에 선택받은 FTX NFT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나 터키, 베트남, 뉴욕에서 행사를 또 진행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내년 1분기에 솔라나 전용 스마트폰을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배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솔라나 전용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용도가 높은지는 좀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당장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솔라나 FTX 측에서 많은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FTX가 무너졌을 때 좀 많이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솔라나가 내년에는 좀 2배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FTX가 보유한 솔라나 지분은 2028년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시장에 풀릴 염려는 아직까지 없다는 점 따라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솔라나 구글에 또 선택받은 NFT 섹터로서 좀 강세를 펼칠 것 같고 또 내년 1분기에 솔라나의 전용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라는 또 호재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솔라나 지금 현재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시면서 우리 1부에서는 시장 이슈들 같이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코인 이슈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위믹스와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 가처분 신청 소속이 기각이 되면서 정말 큰 하락 보여주었습니다. 위메이드 회사도 좀 휘청거릴 정도였는데요. 위메이드는 계속해서 좀 소송을 내면서 이렇게 탈피를 하고자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루나 사태 때문에 루나가 무너지면서 루나 2.0으로 좀 돌아온 사건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번에도 위믹스 상패가 확정이 되어서 상패가 되었지만 또 위믹스 2.0이나 뭐 다른 종류의 코인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는데 현재 위믹스 상태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특징 코인 말씀드릴 텐데 위믹스 코인을 좀 들고 왔습니다. 약간 많은 사람들이 좀 애증이라고 할까요? 혹은 분노에 좀 차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믹스 이자 일단은 어제 오후 3시에 상패가 상패가 됐고 4개 거래소 닥사 거래소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다 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확정이 되었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게 기각이 되었죠.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나온 내용들을 잠깐 가져온 건데 이 내용에 대해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원에서는 이 거래소의 재량권을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거래소라는 게 그다음에 이 닥사라는 게 자기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 거래소마다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감히 그 재량권을 법원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가 수차례 유통량을 좀 수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줬는데 그 안에서도 뭐 할 때마다 유통량이 수정이 되고 정확한 부분들이 정보 데이터가 수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코인 사용처가 좀 투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내다본 것 같아요. 뭐 위믹스 코인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고 어디로 흘러갔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통량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뭐 기각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효력 정지 처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자면은 위메이드 공정위 제소도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현재 가처분 신청을 먼저 했고요. 신청이 나오고 나서 이제 기각이 되었죠. 기각이 된 후에 위메이드는 이제 공정위에다가 다시 제소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든 좀 뭐 닥사의 좀 내용들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법원에서는 공정위 제소 싸움이 힘들다라고 내답을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그렇게 계속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런 라인들, 뭐 질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의체라고 해서 이 협의체라고 하는 거는 각 회사가 서로 좋은 방향성으로 나가자 해서 만든 건데 그 협의체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 이 각기 회사가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상패를 결정한 것인데 법원 자체에서는 결정을 강제로 행할 권한이나 그다음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재판부의 법원에 그다음에 능력 바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위 제소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위메이드 측에서는 위믹스를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좀 판정을 지을 수 있고 위메이드도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받았겠죠. 어제 뭐 개파락이라고 해서 장 전부터 이미 뭐 거의 바닥을 찍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좀 상승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뭐 바이 더 딥이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위메이드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그다음에 윙스 자체도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장영국 대표가 위믹스 상패에도 회사는 건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상패가 결정된 날 그 뭐 직원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라고 해요. 뭐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고 위믹스 상패에 의해서 뭐 시장 그 회사 자체의 분위기가 다운되고 암울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이다. 우리는 위믹스가 없더라도 회사는 건재하고 그다음에 위믹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유통량, 그다음에 뭐 가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는 건재하다. 그래서 위메이드를 좀 많이 위메이드 주주들이나 위믹스 주주들 좀 많이 달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 위메이드 현재 이 힘든 시점을 어떻게 탈피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뭐 거래소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 철수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자, 근데 거래소가 국내에만 있냐? 해외에도 많이 거래소는 많습니다. 오히려 해외 거래소들이 엄청 큰 것들이 많죠. 그래서 해외 상장을 좀 추진한다라고 해요. 뭐 당연히 포기를 안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가격 회복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해 좀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 해외 상장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 할 수 있을까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제가 여기 이제 거래량 순위로 높은 순위로 이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정렬을 해놨는데, 자, 일단은 업비트가 없어졌고요. 그다음 빗썸도 없어졌고 그 밑에 있는 코빗도 없어졌다라고 봤을 때, 자, OKX도 철회를 하겠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게이트.io, 그다음에 후오비, 쿠코인, 바이빗 이렇게 그냥 크립토닷컴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해외 거래소 상장 추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법한데 안 나와 있는 거래소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가장 큰 기업인 바이낸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그다음에 그 코인베이스도 있죠. 코인베이스도 남아있다. 물론 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에서 뭐 당장 받아준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냥 유출을 해보자 이거죠. 해외 거래소 상장 추진 중인데 과연 이거를 엎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과연 가격 방어가 될까? 회복이 될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그나마 희망이 되고 가격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는 코인베이스 상장과 바이낸스 상장밖에 없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제시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 위믹스가 상폐가 되면서 현재 상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좀 상장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려고자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현재 뭐 쿠코인이나 게이트.io에는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쪽에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사실 유통량 문제가 있고 나서
위믹스 측에서는 바이낸스의 커스터디를 좀 요청을 하면서 좀 손을 잡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위믹스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해서 다시금 좀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비트코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살짝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7.2K 구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지금 좀 어떤가요, 한수님? 네, 비트코인 차트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베이싱 축적이란 게 중요한데 그냥 베이싱이라고 하는 그냥 바닥을 좀 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 내에 이 베이싱 축적이 예상이 되었고, 자, 이 축적을 얘기했던 사람이 예전에 18년도, 19년도 하락이 왔을 때 정확히 그 바닥을 맞춘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신뢰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바닥 근접을 했다. 그래서 몇 개월 내에 이 베이싱 축적이 끝나고 다시 반등, 찐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 차트 분석도 간단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인데요. 제가 1시간 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 캔들의 흔들림이 많은데, 자, 우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인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자, 이 회색의 저항 라인을 지지를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안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안착이 잘 다져진 다음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보는 게 좋은데, 자,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이 근거가 있다. 자, 선을 연결해서 드릴게요. 자, 이건 삼각수렴이라고 하죠. 삼각수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위로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 떨어졌습니다. 처음 삼각수렴이 나왔을 때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선 2개를 그어놨습니다. 이걸 채널링이라고 해요. 이 채널링을 그어지는 상황까지 왔는데, 자, 지지받고 올라와서 떨어지고 올라와서 떨어지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우리가 한번 유출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유출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라인을 지지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 윗가격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자, 이 안에서도 삼각수렴이 있었어요. 이렇게 삼각수렴이 있고 떨어지죠. 다시 올라왔는데 삼각수렴이 있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짧게라도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짧게라도 여기 이 빨간색 선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채널링이라고 해요. 제가 크게 그은 것들은 장기간에 대한 채널링이고, 그다음에 짧게 그은 것들은 단기간에 대한 채널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단기간에 대한 채널링에서 이렇게 선을 연장을 해서 그어보면은 이미 이탈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의 하락은 끝났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 우리가 높이 가격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접근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가격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거 비트코인의 이제 일봉으로 돌아온 차트입니다. 우리가 잠깐 본 건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많이 적은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RSI가 높아지는 흐름이죠. 그게 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보통 이 하락 전, 급락 전 대비해서 반등, 그거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보통 올라가는 포인트가 0.38이나 0.5 구간이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간에 봤을 때는 지금은 반등하는 흐름이 맞다. 자,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 좋은 추세 전환의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거에 대한 값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단기간에 17,700이나 그다음에 18,4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다,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매물대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던 게 여기가 매물대죠. 매물대라고 하는 건 저항 라인인데 그 저항 라인이 18,400달러에 있어요. 그러면 18,400까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거기서부터 방향성을 정할 것이다. 그럼 단기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흐름이 맞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 근접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1시간 봉과 1봉을 좀 봐주셨습니다.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단기간적인 하락이 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높은 가격에 나오고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봉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고 RSI가 올라가는 지금 추세가 변환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 나와줄 것 같고요. 18.4K 구간까지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더리움까지 같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레이어 1 코인들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네. 폴리곤도 하고 솔라나도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하고 이더리움도 하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주요 주소들이 이제 축적을 좀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주요 축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100개로부터 그다음에 1000개까지 가지고 있는 이 주요 주소들의 그냥 고래들이죠. 고래나 뭐 상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은 좀 매집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이더리움의 차트예요. 이더리움의 차트인데 사실 지금 이제 1시간 봉이거든요. 1시간 봉인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은 여기 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나마 가격 방어를 좀 잘하고 있다라는 거 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관점, 채널링을 분석을 하자니까 제가 이 빨간색을 채널링을 하고 있어요. 그냥 흐름이다, 추세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1시간 보고 봤을 때 잠깐 깨진 적이 있었어요. 깨졌다가 올라와서 다시 이 채널링이 저항 라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와 준다라면은 이더리움의 이 지금 좀 뭐 혼탁하거나 모르겠는 추세가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가격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회색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회색선을 그어놨는데 지지를 봤죠. 그다음에 여기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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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그다음에 여기서도 저항. 계속 여기서 이 부분에서 좀 저항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때마침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부분도 저항 라인이다. 그럼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와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우리 아까 비트코인 차트 봤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쯤이다. 그럼 이더리움도 여기 올라가기 위한 흐름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고래들이나 그다음에 내가 지금 암호화폐를 투자하기에 많이 힘드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머리 쓰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가격적으로 공략드린 이 부분 있죠. 요거를 잘 뚫어주고 혹은 잘 지지를 해준다라면 더없이 좋고 안정성이 높아진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더리움 1시간 봉으로도 봐주셨는데요. 현재 가격 방어가 비트코인보다는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관점 또 채널링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살짝 추세가 깨졌었지만 다시금 올라와서 저항대를 좀 뚫고 올라와 준다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가 개선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정성이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장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코인 들어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더리움도 추천드린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1시 반에 한수님의 무료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에서 코인 한수님께서 히든 코인도 몇 개 짚어주실 거고요. 오늘 내용 다뤄봤던 것들 중에서 어려웠던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거니까 오늘 무료 방송 꼭 참여해 주시고 주말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